일본 도로 전문가가 한국 고속도로를 처음 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중견 연구원이 충격에 빠졌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깨끗한 도로, 최첨단 기술?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미소였죠. 효율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한 일본 연구원의 2년 반 여정이 양국의 도로 문화를 바꿔놓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서울 거리를, 충청도 휴게소를, 관제센터를 거치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큐슈의 첫 한일 공동 휴게소가 문을 열었죠. 개소 첫날 이용객이 2배로 늘었고 만족도는 97%를 기록했어요.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어떻게 두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진짜 인프라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52살 일본 연구원 다나카 켄지의 놀라운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도로연구소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죠. 고속도로 설계와 유지 보수가 제 전공입니다. 중견 연구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저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기술 교류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일본 도로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처음 한국을 찾은 날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저도 이런 세심함은 처음 봤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제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도로 위 차선 하나하나가 반듯했고 노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 온 저희 일행 5명 모두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 도로냐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연구원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료를 건넸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쓰인 문구가 제 시선을 붙들었죠. 이용자 중심 설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구호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저 종이 위 글자일 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측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어요. 화면엔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주차장,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휴게 공간. 저는 무심코 물었죠. 이건 특별히 꾸민 모델 휴게소냐고.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이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본 수준이라고.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거든요. 어떤 곳은 훌륭하지만 어떤 곳은 낡고 불편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국 어디든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럼 직접 보여줄 수 있느냐고. 다음 날 새벽 6시 저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평범한 얼굴로 동행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죠.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터널과 다리.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차장은 넓고 깨끗했고 화장실엔 휴지가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선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고 편의점엔 필요한 물건이 다 있었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다만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참 쉬운 말인데 왜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오후가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도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죠. 바로 이용자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고.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요. 그게 25년도로 연구에 바친 제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나흘째 되던 날, 저희는 충청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연구원 김 과장이 제안했어요. 지방 휴게소를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서울만 보고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나 호남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론 끝없는 들판이 펼쳐졌죠. 가을 햇살이 황금빛 벼이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 고향 니가타의 논밭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풍경을 보며 달렸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곧 휴게소가 나온다고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휴게소 진입로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넓은 지붕이 주차장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햇빛을 막아주면서도 개방감을 유지하는 설계였죠. 일본 휴게소는 대부분 야외 주차장인데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차에 타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차에서 내리니 시원한 그늘 아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이거 참 좋은데.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죠. 이용자 편의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요. 그 당연함이 저에겐 새로웠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어요. 입구부터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고 안내판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단순했죠. 화장실로 향하는 표지판 아래엔 휠체어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칸마다 휴지가 넉넉히 걸려 있었고 세면대엔 비누와 핸드타올이 준비되어 있었죠. 거울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떠올렸어요. 때론 휴지가 떨어져 있고 청소 상태도 들쭉날쭉했죠. 밖으로 나와 매점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엔 지역 특산물이 가득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한다고요. 농민들에겐 판로가 생기고 여행객들은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점이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고 노부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학생들은 배낭을 메고 웃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죠. 휴게소 음식값은 정부가 관리한다고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았다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은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어요. 10분쯤 지나자 따끈한 밥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었습니다. 성에 없는 고속도로 음식이 아니라 정성껏 만든 한 끼 식사였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휴게소 뒤편으로 작은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걸어가 봤죠. 나무 데크로 만든 길이 숲속으로 이어졌어요.
길 양옆엔 벤치가 놓여 있었고 중간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딸네 집 가는 길인데 여기서 잠깐 쉬어간다고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자주 들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 휴게소를 자주 이용하시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깨끗하고 편해서 좋다고, 화장실도 넓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의 진짜 가치구나 싶었어요. 김 과장과 다시 만나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감동적이라고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죠. 김 과장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 휴게소는 차를 위한 공간이에요. 주유하고 화장실 가고 급하게 식사하고 떠나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 휴게소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쉬고 즐기고 여유를 찾는 곳이에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일본으로 가져가야겠다고요. 사람들이 고속도로 위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게 제가 연구원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6째 날 본격적인 기술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양측 연구진이 마주 앉았죠. 일본 측에서 5명, 한국 측에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고속도로의 교통량 처리 효율, 사고율 감소 데이터, 도로 유지보수 주기 등을 설명했죠.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화면이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 도로 시스템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옆자리 동료 사토 부장이 이어서 발표했어요. 그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통량 감지 센서, 실시간 정보 전달 체계,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등이었죠. 한국 측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때론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국 측 책임자인 박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우리 발표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사토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민원 건수로 파악한다고요. 민원이 적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라고 했죠. 박 이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원은 불만족의 지표일 뿐 만족의 지표는 아니라고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켰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휴게소 청결도, 음식 품질, 직원 친절도, 편의시설 만족도 등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각 항목마다 점수와 개선 방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이었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제 차례가 다시 왔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요. 박 이사가 대답했죠. 비용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이용자가 만족해야 도로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오후 회의에서 일본 측 다른 연구원이 발표했어요. 도로 포장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강조했죠. 역시 숫자 중심의 발표였어요. 한국 측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26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공사 중 소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야간 공사 시 인근 주민들 피해는 없느냐고요? 우리 팀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토 부장이 얼버무렸어요. 법적 기준은 준수한다고요.
젊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그 젊은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주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고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자기 집 근처에서 야간 공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몇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요. 그래서 소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통계나 효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죠. 저는 25년간 도로를 연구했지만 한 번도 인근 주민의 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박 이사가 제 옆에 앉았죠. 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문화 차이를 느꼈다고요. 일본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한국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효율과 성능을 중시했고 그들은 경험과 감정을 중시했죠.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따뜻하다는 것이요.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소주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차들이 달리고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도로는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연구 철학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두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52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한국 방문 열흘째 되던 날,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휴게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 과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이곳이 전국 200여 개 휴게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죠. 센터 건물에 들어서니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휴게소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점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불빛이 깜빡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 색깔이 무슨 의미냐고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긴급 상황이라고요. 주차장 혼잡도, 화장실 청결 상태, 식당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제가 아니라 예측 시스템이었죠. 관제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명 정도의 직원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지금 호남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인근 휴게소로 안내 메시지를 보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미리 알고 다음 휴게소로 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도 교통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주로 사고나 공사 정보만 제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휴게소 이용 편의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 앞으로 갔어요. 그의 화면엔 화장실 청소 상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죠. 화장실 청소도 이렇게 관리하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용객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청소 시점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명절이나 휴가철엔 이용객이 평소의 3배 이상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미리 청소 인력을 배치하고 소모품을 보충한다고 했죠. 모든 게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년 정도 걸렸다고요. 처음엔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는데 이용자 반응이 좋아서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했어요. 관제실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이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죠.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주겠다고요. 화면에 나타난 건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휴게소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이용객들이 바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요. 청결, 음식, 서비스, 시설 등 5개 항목을 별점으로 평가하는 거였죠.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평가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각 휴게소별로 점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별 5개, 어떤 곳은 별 3개였죠.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별 4개 미만인 곳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고요. 한 휴게소를 클릭하자 상세 평가가 나타났어요. 화장실은 별 5개, 음식은 별 4개, 주차는 별 3개였습니다. 댓글도 달려 있었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내년에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었어요.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박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하느냐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센터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자기는 이 일이 자랑스럽다고요. 매일 수십만 명의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일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저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후에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김 과장이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차 안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요. 고향 가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돕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였죠. 그리고 휴게소는 그 통로 위의 쉼표였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센터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의 변화였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저는 한국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이용자 중심, 실시간 피드백,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 이 4가지가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저는 이걸 일본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올해 메모를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한국 방문 일정의 절반이 지납니다. 하지만 제 안엔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었죠. 도로 연구원 다나카 켄지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연구원 다나카 켄지로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죠. 2주 동안 제 눈이 달라진 걸까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무심코 휴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한 첫날 보고회가 열렸어요. 국토교통성 간부들과 동료 연구원들이 모였죠. 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자료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 시스템의 효율성, 관제센터의 기술력, 휴게소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는 걸요. 발표 중간에 저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죠.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님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게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과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덧붙였죠. 사토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요. 지금 재정 상황에선 어렵다고 했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결제 문서, 보고서, 회의록. 모두 중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서류들 속에 사람이 보이는가? 이용자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날부터 저는 제안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국과의 시범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일본의 한 휴게소를 선정해서 한국 방식을 시험해보자는 내용이었죠. 큰 예산이 필요 없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쓰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상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숫자로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 결국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와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2주 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책상에 올려놓으며 저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고요. 우리 도로 서비스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했죠. 국장님은 제안서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국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제안서를 읽어봤다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다고 했죠. 국장님은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울 게 있다고요. 시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라고 했죠. 국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나카 씨가 한국 다녀오더니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신중하기만 했는데 이젠 도전적이라고 했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국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박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시범 프로젝트가 승인됐다고 협력을 요청한다고 썼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박 이사는 기쁘다고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서류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요. 서류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했죠. 복잡한 계약서나 양해각서 없이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 달여가 흐른 뒤 박 이사와 김 과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죠. 우리는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휴게소를 선정할지, 무엇을 개선할지 논의했어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실용적인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 만들자고 했죠. 우리는 도쿄 근교의 한 휴게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 이용객이 많은 곳이었어요. 김 과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조금만 손보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했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웠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들은 항상 이용자를 먼저 생각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물었죠.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 답사를 거쳐 넉 달 만에 시범 휴게소 개선 작업이 시작됐어요. 화장실을 넓히고 휴게 공간을 정비하고 안내 표지를 새로 만들었죠.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모든 게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개선 작업 중에도 박 이사와 저는 자주 연락했어요. 이메일도 있지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았죠. 그는 항상 격려해줬어요. 잘하고 있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뢰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개선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달라진 휴게소를 보며 뿌듯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전보다 나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저와 동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휴게소 개선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 저는 박 이사에게 제안했어요.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도로 문화를 알리는 전시회를 열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했죠. 2달간 준비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진 자료를 보내왔어요. 휴게소의 모습, 이용객들의 표정, 관제센터의 모습 등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동했습니다. 사진 속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전시 장소는 도쿄 로폰기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교통 관련 전시를 자주 하는 곳이었죠. 저는 전시 기획자와 함께 사진 배치를 논의했어요. 단순히 시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코리아 로드 사람이 머무는 길로 정했어요. 김 과장이 제안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죠. 한국 도로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었거든요. 길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개막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갤러리로 향했어요. 박 이사와 김 과장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국토교통성 간부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죠. 오전 10시에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섹션은 휴게소의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주차장, 깨끗한 화장실, 편안한 휴게 공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어요. 옆엔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2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사진 옆 설명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세대를 잇는 공간입니다. 2번째 섹션은 계절의 쉼터였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초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속 휴게소 모습이었죠. 같은 장소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관람객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휴게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3번째 섹션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안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한 사진 앞에 오래 섰습니다. 새벽녘 주차장을 청소하는 직원의 뒷모습이었어요. 4번째 섹션은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 여행, 친구들의 나들이, 연인들의 데이트 모습 등이었죠.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곳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섹션은 기술과 배려였습니다. 관제센터의 모습,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피드백 시스템 등이 소개됐어요. 하지만 사진 속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전시장 중앙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들과 여행할 때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깨끗하고 편해서 안심된다고 했죠.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교통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냐고요. 너무 깨끗하고 편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라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남성은 놀라워했어요. 일본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요. 오후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는 한국 휴게소 운영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용자 중심, 지속 가능성, 지역 연계, 이 3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왜 한국은 휴게소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느냐고요?
박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의무라고요. 국민이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했죠.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박 이사와 갤러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폰기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전시회가 성공적이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진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 실제로 바꾸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박 이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씨앗을 뿌렸으니 싹이 틀 거라고 했죠. 전시회는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방문했어요. 방명록엔 감상이 빼곡히 적혔죠. 일본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확신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요. 전시 마지막 날 저는 혼자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6개월 전 한국에서 처음 본 풍경들이었죠. 그때 느꼈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 감동을 일본 땅에 현실로 만들겠다고요. 갤러리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길은 사람을 위해 있고 휴게소는 쉼을 위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일본 사람들도 곧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석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큐슈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시범 휴게소가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른 새벽 도쿄를 출발해 후쿠오카로 날아갔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공항에서 박 이사와 김 과장을 만났어요. 그들도 이날을 위해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구마모토로 향했죠. 차창 밖으론 큐슈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졌어요. 산과 바다 그 사이로 난 고속도로가 이어졌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멀리 새로 단장한 휴게소가 보였어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미나미야소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1년 가까이 준비한 결과물이 저기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었죠. 차에서 내리니 시원한 그늘이 반겼어요. 박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주차장만 봐도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가 환했어요. 통유리로 설계되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죠. 안내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단순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표기도 추가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거였죠.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유아 기저귀 교환대도 있었죠. 세면대엔 비누와 핸드타올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울도 깨끗했어요. 매점을 둘러봤습니다. 큐슈 지역 특산물이 가득했어요. 구마모토산 수박, 후쿠오카산 딸기, 나가사키산 카스테라 등이 진열되어 있었죠. 지역 농민들과 직거래로 공급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처럼 지역 경제와 연계한 거였어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합리적이었어요. 라멘 한 그릇에 800엔, 돈부리가 900엔이었죠. 고속도로 휴게소 치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고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아소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10분쯤 지나자 음식이 나왔어요. 규슈 스타일 돈코츠 라멘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게소 뒤편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나무 데크로 만든 길이 숲속으로 이어졌죠. 중간중간 벤치가 놓여 있었고 안내판엔 주변 식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박 이사가 말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지역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오전 11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구마모토현 지사님과 국토교통성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꺼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한일 협력의 결실이라고요. 한국의 철학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자를 위한 곳이라고 강조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이사가 이어서 발표했어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길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이라고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구마모토현 지사님과 국토교통성 국장님, 박 이사와 제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끊어졌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일반 이용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죠. 그늘막이 있어서 좋다고 예전엔 한여름에 차에 타려면 고생이었다고요. 할머니는 화장실이 깨끗하다며 칭찬하셨어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을 찾더니 기뻐했어요. 예전엔 차 안에서 불편하게 갈아야 했다고 했죠. 이제 편한 공간에서 할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오후 내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깨끗하다, 편하다, 음식이 맛있다는 말들이 이어졌죠. 한 트럭 기사님은 말씀하셨어요. 5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휴게소는 처음이라고 자주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다시 모였어요. 하루 이용객 수를 확인했습니다. 700여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평소 이 휴게소 일평균 이용객이 300명 정도였다고 하니 2배 이상 늘어난 거였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 더 많이 찾을 거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어요. 오늘 본 사람들의 표정이 보람이라고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휴게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빛 아래서 누군가 쉬고 있을 거라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꿈을 이뤘다고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일본 전역으로 퍼뜨려야 한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요. 1년 전 서울에서 처음 만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큐슈 시범 휴게소가 문을 연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책상 풍경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기술 보고서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피드백 자료가 더 많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미나미야소 휴게소에서 월간 보고서가 왔더라고요. 이용객 수가 개소 초기보다 30% 더 늘었다고 했습니다. 만족도는 97%를 기록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토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2년 전 회의에서 예산 문제를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말이 맞았다고,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다고 했어요. 오후에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죠. 하지만 국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요. 예산은 승인됐다고 했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에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는 기뻐하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 부산에서 한일 도로 포럼이 열린다고 참석해달라고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김해공항에 내리니 익숙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온 한국이었죠. 김 과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그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저는 축하했죠. 부산 해운대에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로 전문가 20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주제는 사람 중심 휴게소의 성공 사례였죠. 미나미야소 휴게소 2년간의 성과를 공유했어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용객 증가, 만족도 상승, 지역 경제 효과 등의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사진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직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얼굴. 그게 진짜 성과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일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직 문화를 바꿨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했다고요. 무엇보다 작은 성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고 했죠. 한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일본 전역에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2년 전 다나카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고요. 그때는 서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됐다고 했죠. 저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박 이사님 덕분이라고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나카 씨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죠. 다음 날 저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년 전 처음 방문했던 충청도 휴게소를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요. 김 차장이 함께 동행했어요. 차창밖 풍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2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주차장엔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 생겼고 실내엔 수유실이 추가되어 있었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행 중이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제주도 가는 길이라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정말 편하다고 아기 데리고 여행하기 좋다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수유실도 있어서 안심이라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언제쯤 한국만큼 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쳤어요. 한국 화장품, 과자, 전자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도로 문화도 수출품이 될 수 있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고속도로가 빛나고 있었죠. 저 길 위를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요.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홋카이도 휴게소 계획, 오키나와 특화 전략, 동북 지방 개선 방안.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큐슈 시범 휴게소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박 이사, 김 차장,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연구실에 앉아 도로 지도를 봅니다. 하지만 이젠 선의 두께보다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을 먼저 떠올려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마음, 그게 진짜 인프라였죠. 우린 여전히 다른 언어를 쓰지만 길 위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55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로도 사람처럼 따뜻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국경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길을 말이에요. 다나카 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한국의 휴게소가 일본 전문가들을 감동시킨 이유는 화려한 시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용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전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제는 양국의 도로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큐슈를 시작으로 홋카이도, 오키나와로 확산되고 있죠. 숫자로 증명된 성공이지만 진짜 성공은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편안하게 쉬는 가족들, 안심하고 여행하는 여행객들,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 속에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배우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도로도 사람처럼 따뜻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다나카 켄지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배려 문화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